제15장 대륙 간 불균형 이론과 원주민들이 낙후된 원인. 인간 사회의 대륙 간 불균형 이론 증명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어느 해 여름 아내와 내가 오스트레일리아로 휴가를 떠났을 때의 일이다. 우리는 원주민들의 암벽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메닌데 부근 사막의 한 유적지를 찾아보기로 했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막이 몹시 건조하고 여름에 특히 뜨겁기로 유명하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캘리포니아의 사막과 뉴기니의 사바나에서 건조하고 무더운 날씨와 싸우며 장기간 일한 경험이 있었던 나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관광객이 마주칠 법한 사소한 어려움쯤은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내와 나는 정오 무렵에 많은 양의 숙소를 짊어지고 몇 킬로미터 떨어진 암벽화를 향하여 걷기 시작했다. 순찰대 본부가 있는 곳에서부터는 오르막길이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그늘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사방이 탁 트인 곳이었다. 그 뜨겁고 건조한 공기를 마시면서 나는 핀란드식 사우나에 앉아서 숨 쉴 때의 느낌을 떠올렸다. 암벽화가 있는 절벽 앞에 도착했을 때는 가져간 물이 다 떨어진 뒤였다. 그와 동시에 예술에 관한 관심도 함께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천천히 규칙적으로 숨을 쉬면서 위쪽으로 계속 올라갔다. 얼마 후 나는 꼬리치레의 일종이 틀림없는 새 한 마리를 발견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꼬리치레류 중 그 어떤 종과도 비교하더라도 거대해 보였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난생 처음으로 일사병에 걸려 헛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아내와 나는 당장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하염없이 걸으면서 우리의 숨소리를 듣고 다음번에 도착할 지형 지물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시간을 어림잡아 보는 데에만 정신을 집중했다. 내 입과 혀는 바싹 말랐고 아내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마침내 의자에 축 늘어져서 그 냉수기에 2리터쯤 남아있던 물을 몽땅 마셔버리고 순찰 대원에게 새 물통을 꺼내달라고 부탁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기진맥진하여 앉아있는 동안 나는 그 암벽화를 그린 원주민들이 그 사막에서 에어컨도 없이 평생을 살면서 식량과 물을 구할 수 있었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백인들에게 메닌데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우리보다 훨씬 더 지독한 고생을 했던 두 백인의 베이스 캠프였던 곳으로 유명하다. 아일랜드의 경찰관 로버트 버크와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윌슨은 오스트레일리아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최초의 유럽인 탐험대를 이끈 비운의 리더였다. 버크와 윌슨은 낙타 6마리에 3개월 동안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식량을 싣고 출발했지만 메닌데 북쪽 사막에서 그만 식량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다행히 사막을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어 연거푸 3번이나 구원을 받았다. 잘 먹고 사는 듯한 이 원주민들은 그때마다 탐험가들에게 물고기와 고사리 케이크와 불에 구운 통통한 쥐 등을 잔뜩 먹여주었다. 그런데 버크가 어리석게도 그만 원주민 한 명에게 권총을 쏘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도망쳐버렸다. 사냥할 총이 있으므로 원주민들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이었는데도 버크와 윌슨은 굶주려야 했다. 결국 원주민들이 떠나고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쓰러져 죽고 말았다. 메닌데에서 아내와 내가 겪은 일, 그리고 버크와 윌스의 슬픈 운명, 이 두 가지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인간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생생히 실감할 수 있게 해주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모든 대륙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대륙이다. 유라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사이에
차이 따위는 오스트레일리아와 그 밖의 대륙들 사이의 차이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단연코 가장 건조하고 가장 작고 평평하며 척박한 대륙이다. 또한 기후도 가장 종잡을 수 없고 생태학적으로도 가장 빈약하다. 그리고 이곳은 유럽인들에게 맨 나중에 들어온 대륙이기도 하다. 그때까지 오스트레일리아에는 모든 대륙을 통틀어 가장 특이한 인간 사회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인구도 가장 적었다. 그러므로 오스트레일리아는 인간 사회의 대륙 간 불균형에 대한 이론을 검증하는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이곳의 환경은 가장 특이했고 인간 사회도 가장 특이했다. 전자가 후자의 원인이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 과정은 우리는 제2부와 제3부에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모든 대륙에 적용하여 그 각각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세계 일주를 시작하려고 할 때 논리적으로 봐서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대륙이 바로 오스트레일리아이다. 근대 유일의 뒤처진 대륙,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사회의 비참함.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사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색을 말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후진성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근대에 와서도 모든 원주민들이 이른바 문명이라는 것의 특징들을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살고 있던 유일한 대륙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유랑이나 반유랑 생활을 하는 수렵 채집민이었고 무리 사이로 조직되어 임시 숙소나 오두막집 따위를 짓고 살았으며 아직도 석기에 의존하고 있었다. 지난 13,000년 동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축적된 문화적 변화는 다른 어느 대륙보다 미미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일찍이 어느 프랑스 탐험가가 언급했던 말에서 이미 그 전형을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자들이며 짐승에 가까운 인간들이다. 그러나 4만 년 전만 하더라도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사회는 유럽을 비롯한 그 어느 대륙 인간 사회보다 출발이 훨씬 빨랐다. 석계의 날을 갈아서 사용한 것도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이었고 세계 최초로 자루가 달린 도구를 만들었으며 배를 만든 것도 남보다 훨씬 앞섰다. 그리고 바위 표면에 그린 벽화도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편에 속한다. 해부학적 현생 인류가 살기 시작한 시기도 오스트레일리아가 서유럽보다 먼저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찍 출발했는데도 어째서 오스트레일리아가 유럽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가 되었을까? 이 질문 속에는 또 한 가지 질문이 내포되어 있다. 홍적세의 빙하기 동안에는 많은 양의 바닷물이 대륙빙에 갇혀 있어서 해수면이 현재 위치보다 훨씬 낮았으므로 오늘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를 떼어놓고 있는 아라푸라해가 당시에는 나지막한 마른 땅이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8,000년에서 12,000년 전에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그 낮은 땅이 물에 잠겨서 전에는 그레이트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었던 부분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로 갈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원래 하나였던 두 땅의 인간 사회는 근대에 와서 이미 크게 달라져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방금 언급했던 여러 가지 사실들과는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뉴기인들은 얄리의 동족이 그랬듯이 농경민이나 양동가들이었다. 그들은 정착촌에서 살았으며 정치 조직은 무리 사회보다는 주로 부족 사회였다. 유기인들은 모두 활과 화살을 갖고 있었으며 토기를 사용하는 사람도 많았다. 오스트레일리아인들보다 유기인들이 튼튼한 집도 훨씬 더 많이 지었고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도 더 많이 만들었으며 사용 도구도 더 많고 다양했다. 그리고 그들은 수렵 채집민이 아니라 식량 생산자였으므로 오스트레일리아인들보다 평균 인구 밀도가 훨씬 높았다.
뉴기니의 면적은 오스트리아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원주민 인구는 오히려 오스트리아의 몇 배에 달했다. 그렇다면 홍적세의 그레이터 오스트레일리아가 갈라진 땅 중에서 어째서 큰 쪽의 인간 사회는 그처럼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작은 쪽의 인간 사회는 훨씬 빠르게 발전했을까? 왜 뉴기니의 그 모든 혁신이 오스트레일리아로 전파되지 못했을까? 두 육지 사이의 거리는 토러스 해협에서 겨우 145km 밖에 안 되었는데 말이다. 아니 문화 인류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 사이의 지리적 거리는 145km도 채 안 되었다고 봐야 한다. 토러스 해협에서 활과 화살을 사용하고 문화적으로 뉴기니인들과 유사한 농경민들이 사는 여러 섬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토러스 해협에서 가장 큰 섬은 오스트레일리아부터 겨우 16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더구나 섬 사람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뿐만 아니라 뉴기니인들과도 활발한 교역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16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칸으로도 빈번히 오갈 수 있을 만큼 잔잔한 해협을 사이에 두고 어떻게 그처럼 문화적으로 딴판인 두 세계가 공존할 수 있었을까? 오스트리아 원주민들과 비교했을 때 뉴기니인들은 문화적으로 발전된 편에 속한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현대인들은 대개 뉴기니인들까지도 후진적이라고 생각한다. 19세기 말에 들어와서 유럽인들이 뉴기니를 식민지화하기 시작했을 때까지 뉴기니인들은 문자도 몰랐고 석기에 의존했으며 정치적으로도 국가 또는 추장사회를 조직하지 못했다. 설령 뉴기니인들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보다 진보했다고 인정하더라도 어째서 그들은 유라시아인, 아프리카인, 아메리카 원주민만큼 진보하지는 못했을까? 이와 같이 알리의 동족이나 그 사촌인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수수께끼 속에 또 다른 수수께끼가 숨어 있는 형국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사회가 가진 문화적 후진성의 원인을 설명하라고 했을 때 오스트레일리아의 많은 백인들은 간단한 대답을 내놓는다. 원주민들에게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원주민들은 안면 구조나 피부색이 유럽인들과 확실히 달라 19세기 말의 학자들은 그들이 바로 유인원과 인류 사회의 잃어버린 고리라고 믿기도 했었다. 영국의 백인 이주민들은 불과 몇십 년 만에 문자를 쓰고 식량을 생산하고 산업화를 이루어진 민주주의 사회를 창조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 대륙에서 4만 년이 넘도록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여전히 문자를 모르는 수렵 채집민으로 남아 있었다는 그 엄연한 사실을 달리 무엇으로 설명하겠는가? 더구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세계적인 매장량을 가진 철광과 알루미늄 광이 여러 군데 있으며 아울러 구리, 주석, 납, 아연 등의 매장량도 풍부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도 어째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금속기를 모르고 여전히 석기시대에 살고 있었을까? 이것은 인간 사회의 진화에 대한 완벽하게 제어된 하나의 실험인 듯하다. 대륙은 똑같고 사람들만 달랐다. 그러므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사회와 유럽의 오스트레일리아인 사회의 차이는 각각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얼핏 보면 이 같은 인종차별적 결론이 옳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 단순한 오류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숨이